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통증을 시그널을 주겠죠. 삶을 바꾸지 않으시면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이제 의대 졸업 후에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요. 전공은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프리벤티브 메디슨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지금 제가 로컬에서 환자를 보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진료로는 환자 진료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지금은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의사이면서 지금은 포항에서 닥터웰 의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은 우리 의사들이 환자를 이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의대를 다니면서 환자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이제 학문을 배우게 되는데 그 배우는 기본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약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는 오로지 이제 약물이 기본으로 깔려가 있죠. 그래서 그 약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데 그 약물에 한계가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나서는 약으로만 가지고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알고, 지금은 가급적이면 이 환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병이 생겼고 그 원인을 해결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 질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이제 안내하는 편입니다. 약물을 만들 때 어떤 문제인데요. 약물을 만들 때는 어떤 증상에 대해서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감기가 걸렸다고 할 때 병원에 가시면은 열 나고 기침 나고 콧물 나고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는 약이라는 게 실제 열이 나니까 해열제를 주죠. 그 다음에 기침하면 이제 진해거담제를 주고요. 뭐 콧물 나거나 이러면은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몸살 있으면은 진통소염제를 주겠죠. 이 모든 것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다 증상 완화제인 거예요. 실제 감기라는 거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증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열을 만드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열을 만들어야지 바이러스가 억제가 되니까. 그 외에 나머지 것들도 기침이 나고 콧물이 많이 나는 것도 바이러스가 어태치 돼가지고 얘가 내 몸에 들어오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약을 쓰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열을 무조건 낮추는 게 좋지 않겠죠. 그래서 고열 때문에 문제될 때는 해열제를 써야 되지만 한 미열 정도로 몸이 관리된다는 얘기는 내 몸 스스로가 이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싸울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약물은 그런 개념이 없이 무조건 열 나니까 열을 낮추는 거고요. 기침하고 콧물 나니까 무조건 못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치료제죠? 치료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약물은 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든지 당뇨든지 고지혈증이든지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약을 받는 것들은 근본적인 치료제로 주는 게 아니라 혈압이 높으니까 혈압을 낮추는 거고요. 숫자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혈당이 높으니까 혈당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약물을 드리는 거고, 콜레스테롤은 혈액 속에 지방이 많으니까 그 지방을 낮추기 위해서 약을 주는 거죠. 대부분의 약물이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거의 한 98%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균이라든지 곰팡이를 죽이는 항생제나 항진균제 정도는 어떻게 보면 치료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세균의 감염 때문에 생긴 병이다 보니까 그 세균을 죽이는 약을 쓰면은 치료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료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신다면은 증상 완화제로 여러분이 약을 먹게 되는데, 과연 이게 가끔씩 먹는 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걸 갖다 꾸준하게 증상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먹는다는 게 과연 옳으냐?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필요 없다라는 의미는 이제 그렇게 이제 옳은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혈압 환자가 오면 혈압약을 쓸 때가 있고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이 왔을 때 쓸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컨트롤이 되지 않는, 조절이 되지 않는 갑자기 올라가는 혈압 같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쓰기 위해서 만든 약이고,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도 가족력에 의해서 콜레스테롤 자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만들고 너무 과하게 만드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이 약을 통해서 조절해 주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콜레스테롤이 몸속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약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 맞춰서 이걸 쓸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판매처가 너무 적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을 갖다가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을 많이 팔고 싶은데 이게 너무 적으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인디케이션이 되는 환자들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 인디케이션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콜레스테롤도 무조건 수치만 높으면 마치 이게 동맥경화증을 유발한다고 자꾸 워닝을 주면서 먹을 수밖에 없게끔 자꾸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병원 가면은 그렇게 교육받고 나온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약을 계속 드시라는 어떤 조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무엇 때문에 지금 내 이 질병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얘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지를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능의학적인 기본적인 마인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증상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시면은 제가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은 거의 한 80-90% 이상은 일정 기간을 치료한 이후에는 환자들이 이거 불편해요, 저거 불편해요 막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도 기능의학이 뭐예요? 그 다음에 기능의학 치료를 받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돼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의사들조차도 기능의학을 모르는 의사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펑셔널 메디슨이라고 하는 기능의학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양의학이죠. 우리나라의 의학은 서양의학이 있고 동양의학이 있잖아요. 동양의학은 한의학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태초가 다른 거죠. 그래서 서양의학은 서양에서 들어온 의학을 얘기하는데 그 서양의학의 시발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기능의학이 어떻게 탄생됐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길게 좀 해드릴 건데요. 서양의학이 처음에 이제 시작된 그 계기는 초창기 때는 아무것도 개념이 없을 때니까 심지어는 수술을 할 때도 뭐 마취할 그것도 없어서 술 먹고 막 수술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한 이후에 감염 때문에 사람이 막 죽어나가니까 수술 안 하면 어차피 죽을 환자인데 수술해도 죽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죽는지도 모를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세균의 감염 때문에 사람이 죽는구나. 그래서 세균의 감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생제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달되기 시작했는데 초창기 때는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각 주별로 의대를 세웠습니다. 그 의대를 세울 때 그 무료로 세운 어떤 단체가 있어요.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의대를 세우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이제 그 뒷얘기가 좀 있는데 의사를 이제 양성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할 때 여러 가지 의학 지식도 가르치지만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어떤 약을 쓰는지에 대한 것도 되게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졸업하고 나서 환자를 치료할 때 약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약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의대를 만든 단체에서 제약사를 설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약사에서 만든 그 모든 제약을 의사가 양성되는 과정에서 약을 쓸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양성되면서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서 졸업했던 의사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약을 썼을 때는 잠깐은 좋아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니까 이게 근원적으로 약물 쓰는 게 치료가 아니고 증상 완화제로 쓰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이 환자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에서 거기서 나와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영양 쪽인 비타민도 공부하시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몸을 자연적으로 돌릴 수 있는 자연 치료요법도 공부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만드셨는데 그게 이제 펑셔널 메디슨 기능의학이라는 단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거기서 공부해 오신 한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기능의학 단체를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만드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을 가든지 개인 로컬을 가든지 간에 어디 가도 기능의학을 써붙인 곳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 학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반 의사 선생님들도 그 기능의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마치 이거는 뭐 약간의 이제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사입이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자기가 배운 항목 안에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닙니다. 근데 그 길에서 정말로 이제 이 길보다는 바른 길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따로 나와서 공부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능의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기능의학 의사를 찾는 것들은 점점 조금씩 좀 쉬워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찾기가 좀 쉽지는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찾다 보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제일 먼저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혈압 환자 뭐 140, 150, 160이 와도 혈압약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또 먹고 있는 환자들조차도 저는 될 수 있으면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의사 선생님을 만나시면 혈압약을 주겠죠. 그게 제가 배울 때만 해도 분명하게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30년 전에 의대를 다닐 때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배웠던 기억에는 환자분이 왔을 때 나이에 플러스 90이 정상혈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세 분이 왔다. 그러면 이제 90 더하면 140이잖아요. 그럼 140 정도 혈압이 나와도 이런 분들한테 혈압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혈압 크라이테리아가 120에 80 딱 정해놓고 요거보다 좀 높기 시작하면 고혈압 전 단계라고 얘기하면서 130만 넘어도 막 혈압약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혈관은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혈관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노화돼서 죽는 거잖아요. 그게 좋다고 얘기하진 않죠. 근데 젊었을 때보다 나이를 먹는 과정에서 혈관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에 우리가 폭로돼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무조건 이거를 갖다가 20대의 혈관으로 만들려고 혈압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혈관이 안 돌아요. 혈압이 떨어지면서 피가 안 도는 거죠. 정확히 얘기해서 혈액이 안 도는 거죠. 혈액이 안 돌기 때문에 혈압을 무조건 떨어뜨려서는 우리 몸의 피지올로지가 안 돌아갑니다. 생리적인 현상들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제가 보는 환자들은 혈압약을 꾸준히 오랫동안 먹는 분들 치고 기운이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기력 없어 하시고요.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어딘가가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 가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선생님들이 이 환자가 자꾸 불평을 하고 아프다고 얘기하니까 또 그거에 맞는 또 다른 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분들 중에서는 12개 이상을 먹고 오신 분이 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한 주먹씩 비타민도 아닌 약을 먹어요.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약은 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독을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먹으면서 몸이 건강해질 수 없잖아요. 기능의학자를 만나시게 되면은 될 수 있으면은 약을 안 먹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약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거는 이제 옳지 않은 판단인데요. 제 말은 그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혈관이 경화돼서 혈압이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인데 이거를 우리가 노력하면은 그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보다 내가 자연스럽게 노력을 통해서 혈압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물어보지도 않으시면서 그냥 병원 가면 혈압약을 주니까 혈압약을 통해서만 혈압을 낮추려고 하니까 내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약이라는 거는 무조건 나쁘다라는 표현도 좀 안 맞는 게 저도 필요한 환자들한테 약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꼭 필요한 환자들한테 쓰기 위해서 만든 게 약이니까. 근데 마치 모든 사람들이 쓸 필요가 없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다 써야 되는 것처럼 지금 뭐든지 마케팅 전략이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손쉽게 그냥 우리나라 같이 의료비가 싸고 약제비도 싸다 보니까 병원 가면 무조건 약을 주니까 그냥 먹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먹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되는 몸을 만드셔야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이 나이를 먹는 과정에서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혈압 때문에 혈압약을 오랫동안 먹다 오시면은 공통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콜레스테롤 약입니다. 콜레스테롤 약만큼 정말로 빨리 퇴출돼야 되는 약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는데 아직도 열심히 처방하고 있죠. 안타깝지만. 근데 그 약을 쓰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당 조절이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한 알 먹고 두 알 먹다 보니까 당뇨약이 또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대사가 안 돌아가면은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포를 만드는 기본 원료가 되겠죠. 세포를 왜 만드냐?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세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시 자꾸 리뉴얼 되고 새로 만듭니다. 뼈만 예를 들자면은 지금 갖고 있는 뼈가 여러분들 6개월 지나면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어요. 작은 뼈는. 큰 뼈는 1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냐? 다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 때 필요한 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기본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 다음에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 때도 기본적인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검사해 보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 대부분 다 내 몸에 지금 그 요구량이 많으신 겁니다. 근데 몸이 되게 안 좋아서 왔는데 검사했더니 콜레스테롤 정상치보다 너무 낮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안 좋아서 많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지금 요거밖에 못 만들고 있으면 마치 수요는 이만큼인데 공급이 안 되니까 몸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것 때문에 몸이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약물을 쓰다 보면 생기는 문제 때문에 다른 약물을 쓰게 되고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는 몸이 더 황폐화되고 더 나빠지는 거죠. 그거를 다 끊었더니 뭐 별다른 치료한 것도 없어요. 그 약 끊고 저 약 끊고 비타민만 좀 줘봤는데 한 2주 3주만 지나도 원장님 이제는 좀 살만해요. 기력도 좀 생기고 기운도 좀 나고 피로도 훨씬 덜해지고 이렇게 그냥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냥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약을 드실 때 더 힘들었던 몸이 약을 끊었더니 훨씬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과연 약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진짜 아이러니한 문제긴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해는 의대라는 그 커리큘럼 내에서 제가 배우고 나올 때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의사는 저렇게 해? 그러면 저 의사는 돌팔인가? 아니면 저 의사는 정말 나쁜 의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그분이 악의를 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대에서 배우기를 그렇게 배운 겁니다. 130에 90만 돼도 혈압약을 이걸 처방하는 게 맞다라고 배우고 시험을 치고 나오니까 당연히 주겠죠. 저도 초창기 때 기능약 공부 안 할 때는 줬다니까요. 근데 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줬는데 그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틀렸다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항상 드는 비근한 예가 통계만 보셔도 아는데 그 통계라는 게 혈압 때문에 생기는 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게 뇌졸중이거든요. 그 뇌졸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고요. 하나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어요. 그럼 이 두 질환의 프로테지를 여러분이 통계를 보시면 되잖아요. 이건 들어가서 보시면 나오는 거니까. 근데 뇌출혈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였고요. 뇌경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85%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이 뇌경색이란 말이에요. 혈관이 좁아지는 거. 근데 문제는 혈관이 터지는 거나 좁아지는 게 완전히 다른 질병이 아니라 스타트는 비슷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언젠가는 얘가 막히거나 터지겠죠. 근데 만약에 압이 높은 사람을 얘가 피를 잘 돌리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혈압약이 들어가면은 혈압이 줄어들면서 압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터질 확률이 높아져요? 막힐 확률이 높아져요? 당연히 막힐 확률이 높아지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뇌졸중 환자의 많은 프로테지가 뇌경색이라니까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만약에 프로테지가 바뀌었다. 뇌출혈이 85%고 뇌경색이 15%라면 제가 이해를 하죠. 액셉트 하겠어요. 약을 꼭 먹어서 어떻게든지 출혈을 막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약은 틀렸는데도 실제로 그냥 배우길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처방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으신 것 같아요. 생각을 거기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고 모든 약을 갖다가 그래서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혈압을 잘 조절할 수 있고 혈관이 손상되지 않는 몸을 만들려는 그 노력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노력을 기능의학자를 만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계기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오픈해가지고 거의 한 6개월을 병원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열심히 환자 보면은 이제 오후 끝나고 나면은 김밥 하나 먹으면서 그 환자를 리뷰하면서 내가 이 환자한테 약을 잘 줬는지 진단은 잘했는지 이 환자를 다음에 오면 내가 그대로 가야 될지 어떤 약을 바꿔야 될지 이런 수많은 고민과 함께 6개월 동안 집에서 이제 먹고 자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와서 이제 뭐 딱 걸어오는 것만 봐도 이 환자한테 무슨 약을 써야 되는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편하게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감기 환자가 왔어요. 제가 감기를 줬는데 그 환자는 뭐 제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3일 딱 먹고는 깨끗하게 나았대요, 감기가. 근데 그 시즌에 감기가 돌 때 제가 걸렸어요. 제가 열심히 약을 지어가지고서 일주일을 먹는데 저는 감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약보다 저는 좀 더 신경 안 썼겠습니까? 내가 나한테 약을 주는데 그러니까 좀 더 이 약도 좀 집어넣고 해서 어떻게든지 조합을 잘 만들어 가지고 먹어봤는데 나는 일주일이 지나도 감기가 안 나는데 저 환자는 3일 만에 나았다? 이거는 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혈압도 마찬가지고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환자를 주는데 약을 줄 때는 조절되는데 약을 끊을 때는 똑같아지고요. 그 다음에는 약을 주다 보니까 환자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약이 더 필요하게 되고요. 계속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하다 보면 약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아마 비타민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실제 저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점심 때 1시간을 잤어야 돼요. 그래서 오전 진료하고 점심 때는 꼭 오침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 진료를 했죠.
그게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근데 그러다가 제가 비타민을 먹고 내 몸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내가 왜 이 비타민을 부족하고 이 비타민의 어떤 대사 쪽에 유전자의 문제를 제가 갖고 있다는 걸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제가 단순하게 그냥 뭐 밥만 잘 먹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비타민 대사를 좋게 만들기 위한 어떤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활성형 비타민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고 이걸 먹고 나서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니까 지금은 제가 50대 중반인데 점심때 헬스를 합니다.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침은 제가 간헐적 단식 때문에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점심 때는 샐러드를 먹는데 그것도 운동 후에 먹어요. 그게 다예요. 제가 먹는 거. 탄수화물 없이. 그리고 저녁 때 가서는 이제 한 번에 정상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하는데 제가 50대 중반인데 컨디션이 지금 30대 중반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여러분이 알겠죠. 어쩔 수 없이 이게 약에만 의존하는 몸이 아니라 기능의학적으로 내 몸 관리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게 아마 코펜하겐 쇼크일 건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의사들이 기능의학을 한다는 의사인지 아니면 일반 의사인지까지 모르겠는데 의사들이 모여서 비타민을 한번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연구 발표를. 근데 그 당시에 비타민 이제 A하고 E하고 이런 지용성 비타민을 먹는 군에서 폐암 유병률이 높았다라는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담배랑 같이 결합했을 때 암 발병률을 높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조금만 들어가서 지켜보시면은 말이 안 되는 게 발암물질을 먹었어요. 그래 놓고 비타민을 먹었는데 암이 발병했는데 비타민 때문에 암이 발병했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나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발암물질을 내가 통해서 암이 발병할 수 있는 문제는 따로 있는 거고요. 비타민은 실제로 연구해보면 그렇지 않은데 비타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1940년대에 비타민의 기본적인 WHO 권장량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40년에서 지금 80년이 넘었잖아요.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어떤 비타민은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 권장량의 개념을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초창기 때 비타민C가 연구된 것만 해도 60년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모를 때예요. 비타민C를 잘 모를 때인데 무슨 권장량을 만들어요. 근데 만들어는 놨어요. 그래 놓고는 그거 갖다가 지금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너무 좋다. 그러면 얼만큼 더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리뉴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리뉴얼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 놓고는 마치 그 권장량만 먹으면 충분한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야맹증, 각기병, 괴혈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의사 30년 넘게 보면서 보지도 못한 환자인데 그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 단위로 만든 게 WHO 권장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걸 조금만 듣고 리마인드 해보시면은 이게 얼마만큼 황당한 얘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병을 예방하겠다고 그 정도만 먹으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훨씬 더 많은 비타민이 필요하고요. 이 많은 비타민이 왜 필요한지 연구해서 지금 발표하고 있으면은 이걸 빨리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거는 손대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비타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건강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건강해지면 약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제약사 후원으로 만들어내는 그 모든 논문들은요, 어떻게 보면 비타민이 뭐 효과 없다라는 네거티브 논문들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누가 후원해서 비타민을 먹으면 효과 좋습니다라고 누가 후원할까요? 뭐 비타민 제조회사가 후원할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문은 누가 쓰려면 후원을 해줘야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문은 없겠죠, 당연히. 근데 의사들은 대부분 다 논문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제약사 후원으로 그런 논문이 쏟아져 나오면은 뭐 보고는 비타민C 효과 없네 이렇게 넘어가겠죠. 근데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쓰는 용량 자체가 너무 낮은 거예요. 우리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한데 너무 적은 양을 갖고서 연구 논문을 하다 보니까 효과 없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비타민은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삶 자체에서 들어오는 그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양소에는 너무나 결핍되다 보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자연 비타민이 아니고 음식 속에 들어있는 좋은 비타민이 아니고 합성 비타민을 먹으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음식 속에 있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비타민C만 얘기를 해도 사탕수수하고 옥수수 이런 데서 추출하거든요. 근데 자연에서 추출한 건 맞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여기다가는 자연 비타민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 합성이죠. 근데 이게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비타민은 필요하고요. 이거를 드시는 게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어떤 비타민이든지 간에 무조건 많이 먹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비타민은 현대인들한테는 꼭 필요하다.
근데 어떻게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상의하시는 게 맞지, 무조건 자연 비타민만 옳다고 생각해서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하려고 한다 보면은 무조건 결핍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개인별로 비타민이 요구하는 양이 다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비타민이 필요한데요. 근데 여러분이 매일 먹는 건 요만큼만 먹어요. 그러면 필요량보다 적으니까 먹어도 효과 있을까요? 네, 없겠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기본적인 비타민을 먹어봤자 얘를 대사를 못 시켜요. 그래서 얘가 우리 몸에 비타민을 먹으면 여러분이 그냥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얘가 장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에서 들어온 다음에 활동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한 두세 단계의 효소 활성을 거친 다음에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액티베이션 폼은 따로 있어요. 활성형은 따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TV 선전을 하죠. 근데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그런 활성형 상태의 비타민을 광고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에는 아주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TV 선전은 마치 활성형인 것처럼 포장해서 광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 단계를 거쳐야지 활성화되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이 활성화 단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활성화 단계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한테 그냥 고용량의 비타민 기본형을 줘도 활성형을 잘 만드니까 증상이 좋아지겠죠. 효과도 좋을 거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활성형을 못 만드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아무리 줘봤자 이게 안 만들어지니까 효과를 못 보겠죠. 그러니까 다 개별적인 겁니다. 이걸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나한테 맞는 비타민을 드시는 게 기능의학 치료의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먼저 예를 들게요.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WHO 권장량이 500mg에서 아마 1g 미만일 거예요. 1g 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전에 한 1970년대만 해도, 그때만 해도 의사들한테 의대 다닐 때 비타민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사가 되신 분들한테 비타민을 얘기를 하면서 비타민 1g을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의사들의 반응이 당신 미쳤습니까? 그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80년대 넘어오면서는 먹어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는 뭐 마치 이제 그 단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비타민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타민C는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다 빠지고 또 뭐 결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한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실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들을 혼합해서 먹다 보면은 그런 병들은 다 예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질환별로 비타민C의 요구량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의 비타민C 요구량이 1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감기에 걸리거나 독감에 걸리면은 그 요구량이 5배에서 10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요구량이 늘어난 만큼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해주지 않으면은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C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결핍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생기겠죠. 실제로 비타민C가 결핍해서 사람이 죽은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라임군이라는 게 처음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군대가 나갔을 때 밥을 먹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밥을 우리처럼 아주 거하게 차릴 수가 없잖아요. 빨리빨리 먹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채는 금방 상하다 보니까 그런 거 없이 빨리 조리할 수 있는 음식만 가지고서 배를 타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3개월 동안에 비타민 섭취가 거의 없는 상태의 식단만 하다 보니까 전쟁에서 죽는 군인보다 마치 이제 비타민C 결핍 때문에 죽는 군인이 더 많았어요. 그걸 이제 찾기 위해서 의사가 가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제 레몬즙을 짜 주거나 했더니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 당시부터 시작해 연구해서 비타민C를 개발한 겁니다. 영양소는 결핍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결핍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병을 갖고서 마치 병원 가서 약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너무 아이러니하겠죠. 기능의학 병원 가시면 비타민C를 하루에 드시게끔 권하는 양이요, 저 같으면 하루에 기본 수용성 비타민C 6g 하고요, 지용성 1g을 보통 추천하거든요. 그러면 대략 6에서 7g 정도를 먹게끔 권하게 되는데, 아무리 적게 먹어도 3g 이상은 무조건 권하실 거예요. 기능의학을 조금이라도 한다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뭐 하루에 1, 2g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라면 제가 볼 때는 기능의학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최소 3에서 6g 이상을 권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음식으로 먹겠다 하면요,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지금 안방이든지 뭐 일단 방 안에 레몬 박스를 쌓아놓고 그 레몬 박스를 하루에 다 먹을 양 정도 돼요.
여기서 추출하는 비타민C의 양을 따지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불가능한데 어떻게 야채 많이 먹고 과일 먹으면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비타민C 먹기 위해서 과일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은 C는 들어왔다고 치더라도 그럼 나머지는 뭐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많은 과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한 양의 비타민을 섭취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상에 오염되고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연주의 하시는 분들은 음식이 좋다? 제가 음식이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음식 좋죠. 그래서 좋은 음식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걸 제발 먹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지면서 오염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할머니 집 갔을 때 그 개울에서 게 잡아먹고 막 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 물이 다 오염돼 가지고 놀 수도 없고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오염된 거를 내가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오염된 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요. 영양소가 결핍되는 것들을 더하기, 이 영양소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사를 통해서 활성화돼야 되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이제 효소 작용에도 작용해야 되는데, 이 오염물질이 들어오면은 얘를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도 막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삐걱거리고 돌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는 거는 제가 반대하지 않는데, 이것만 갖고 충분하지 않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회가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라고 내가 산 것조차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해 보시면은 내 몸속에 얼마만큼 많은 오염물질이 쌓여져 있는지를 검사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 먹고 있다면은 검사를 해서 내가 이렇게 잘 먹었더니 내 몸에 이렇게 오염물질이 별로 없네, 이걸 확인하시면 제가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자기는 잘 먹는데요. 저한테 와서도 원장님 저 정말 뭐 유기농 골라서 먹고요 하는데, 검사해 보면은 내 몸속에 중금속이 이만큼 있어요. 그럼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든지 누가 속이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딘가에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거는 조금 단순 뇌피셜일 것 같고요. 의사들이 그런 것들을 모르고 약을 처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합니다. 먹었을 때 얼마만큼 흡수가 되고 흡수된 상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적어도 기능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의사가 아닌 게 아니고 의사잖아요. 그리고 과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연구를 하면서 실제로 내가 줬던 비타민들이 내가 장을 통해서 어떻게 흡수가 되고 얼마나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서 그걸 기반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단순히 뇌피셜로 저거는 합성형이니까 흡수가 안 되겠지, 저거 먹으면 별로 안 좋겠지, 이거는 그냥 에비던스 없는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옳지 않고요. 저희들도 과학자다 보니까 그런 기반으로 충분한 어떤 데이터를 갖고서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기능의학자를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모든 비타민이 그게 아니고, 비타민C 먹는다고 노래지지 않고요. 비타민 B군을 먹으면은 그 B군 색깔이 노래요. 그래서 B군을 먹으면 무조건 소변 보시면 노란 오줌이 나옵니다. 그거는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B군도 수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먹으면 금방 대사돼서 소변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대부분의 비타민 수용성들은 흡수된 상태에서 혈액을 타고 돌다가 내가 필요한 조직 내도 들어가지만 그것과 함께 바로 소변을 통해서 대사돼서 나가버립니다. 나가는 걸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내 몸에 세포 레벨에 필요한 것들을 넣어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은 기본적으로 공복에 먹을 수 있는 비타민은 저는 캡슐 정도를 저는 모아서 먹고요. 알약 같은 경우에는 무겁잖아요. 그래서 물 위에 놓으면 물에 가라앉는 건 알약이고 물 위에 뜨는 게 캡슐이니까 캡슐 먹는 방법과 알약 먹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먹으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타민 먹을 때도 약 먹을 때도 섞여져 있을 때는 따로따로 드세요. 그래서 알약 먹을 때는 고개를 뒤로 적긴 다음에 알이 뒤로 넘어가는 걸 느끼고 나서 고개를 숙이면서 꿀떡하시고요. 그 다음에 캡슐 같은 경우에는 뜨니까 입에다 물을 먹고 알을 넣은 다음에 고개를 숙이셔야죠. 그러면 얘가 물 위에 뜨니까 뒤로 가죠. 그 다음에 고개를 들면서 먹는 거예요. 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캡슐로 만든 게 있고요, 알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텀블러에다가 비타민 C 6g하고 리포점 비타민 C를 넣어서 얘를 물로 흔들어서 이 물이 준비가 되면은 이 물을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캡슐화된 비타민 중에서 베르베린 성분이 들어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얘가 콜레스테롤 조절하고 당을 조절해 주거든요. 그리고 장내의 미생물의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허브죠. 그래서 저는 베르베린을 먹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비타민 B7하고요.
아르기닌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 따로 먹고요.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이 있는 입에서 녹여서 구강 분해가 되는 글루타치온을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캡슐 형태가 갖고 있는 비타민 B군이 저희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B군을 활성형만 모아놓은 거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아침을 먹게 돼요. 그러고 나서 오전 진료를 마칠 때까지 비타민C 물은 계속 마시다가 오후가 되면 이제 기본 운동 후에 식사를 하죠. 그럼 식사 후에는 이제 위에 뭐가 차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알약을 먹어요. 그게 이제 멀티비타민이 보통 정제로 만드니까 멀티비타민 제제 하나 먹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항산화제라고 얘기하는 뭐 레저베라트롤 들어있고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로 하나 제가 먹게 되고요. 그 외에는 뭐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 DK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로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제가 안 빠지고 먹는 게 멜라토닌이고요. 뇌의 항산화 목적으로 먹는데 굳이 수면 장애가 없더라도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하루에 1에서 2mg 정도의 멜라토닌 섭취를 권장합니다. 그걸 꾸준하게 드신 분들이 훨씬 더 나중에 치매 예방에 효과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영양제 뭐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듣도 보다 저는 많이 들어봤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뭐 레저베라트롤이라든지 뭐 프로폴리스 뭐 이거 다 아시겠죠? 이거 말고도 뭐 MSM 뭐 여러 가지 특화된 영양제들을 막 건강에 좋다고 먹고 계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조언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저한테 입시 상담을 왔을 때 저한테 원장님 제가 대학을 들어가려고 열심히 사회도 공부하고 국사도 공부하고 체육도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비유를 듭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사회도 공부하고 국사 공부하면 좋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학 입시 제도를 본다면은 영어 수학을 공부 안 하면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비타민 C와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C는 기본적으로는 최소 용량 저는 환자들한테 6g 이상을 얘기하게 되고요. 이것도 한 번에 다 먹으면 설사를 분명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흡수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흡수를 감안해서 드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쪼개 먹는 거예요. 100mg씩 쪼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1g, 1000mg짜리 알약을 100ml로 쪼개려면 10조각을 내야 되니까 쉽지 않고요. 그걸 또 10번에 나눠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물에 녹여서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얘를 쪼개서 나눠 마시면 가장 좋겠다.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하루에 5000유니트 이상을 기본으로 권하게 되고요.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이걸 그대로 먹다 보면 어떤 분들은 혈중 레벨이 서서히 올라가고요. 어떤 분들은 유지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해서 내 비타민 D 레벨을 측정한 다음에 얘가 제대로 다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섞여져 있는 멀티가 하나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보통은 WHO 권장량의 보통은 한 600%에서 1000% 가까이 되는 비타민 B군이 이제 복합되어 있는 게 나오거든요. 네, 이런 것들 기본으로 하나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에 있어서 장이 가장 중요한데 이 장에 대해서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이 장에 대해서 장을 건강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 되는 게 결국은 유산균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산균에 여러분들한테 장에 맞는 거 하나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는 염증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식단이 오메가3보다 오메가6가 많은 식단이에요. 얼마나 많냐면은 거의 한 50대 1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은 오메가3하고 6의 비율이 1대 5 이하가 좋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3가 부족하니까 오메가3를 따로 먹어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전반적인 얘기고 어떤 분들이 장이 안 좋을 때는 오메가3를 제가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특화된 설명이니까 나중에 이제 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좀 더 다른 프로토콜이 나가게 되고 일반인들 건강하시다고 생각하시고 변도 잘 보시고 문제가 없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 5가지 영양제를 보통 추천하는 편입니다. 너무 많은데요. 저한테 오는 환자들 중에 제가 이제 예를 두 가지 들어볼게요. 또 이 얘기하면 또 이제 말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팩트니까. 제가 있는 지역은 포항입니다. 포항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게 그 지역 음식이 뭐가 있죠? 과메기예요. 그죠? 포항 과메기. 바로 나오죠. 철 되면 그 과메기 덕장에서 과메기를 하시는 사장님이 오셔요. 부부가. 근데 그분을 검사했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수온이 높아요. 철만 되면 과메기 하면서 계속 매일매일 과메기를 드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철달에 한두 번 먹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근데 너무나 그런 것들을 자주 섭취하다 보면 내 몸에서 얘가 쌓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온이 쌓일 수 있어요.
또 저희 병원은 전국적으로 오시는데 전라남도에서 오신 환자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부부가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겨울 되면은 김 양식을 하세요. 김을 이제 막 재배한 걸 겨울에 막 가공을 해서 파시죠. 그러니까 엄청 바쁘죠. 겨울 되면은. 그러니까 그분이 김을 하시니까 김을 많이 드시겠잖아요. 근데 부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김이 좋은 식재료고 건강한 식재료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거를 얼마나 드셨는지 몰라도 검사했더니 제가 여태까지 보지 못한 수은, 비소, 납까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그분 그거 뺀다고 저희 병원에 치료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바다가 너무 많이 오염된 거예요. 깨끗하지가 못하고. 왜냐? 육지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모든 생각해보세요. 화학 제품들, 공장 폐수들, 농약 이런 것들을 막 치는데 얘가 비가 내리면 어디로 갑니까? 다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에 있는 해조류가 하는 일들은요, 바다를 자정작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염물질을 자기가 다 빨아당겨가지고 바다를 깨끗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해조류 안에 있는 좋은 영양소를 먹고자 먹었는데 영양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오는 환자들 중에서 그렇게 해서 중금속이 높은 분들이면 제가 모든 분들한테 다 하는 게 바다에서 나는 그 모든 것도 다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3에서 6개월간 무조건 끊고 얘를 빼주는 치료를 하다 보면은요, 그러면 쫙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컨디션이 막 살아나요. 그때부터는 이제 좀 선별해서 드시더라도 너무 자주 드시지 말고 들어오더라도 내 몸에 침착되지 않고 바깥으로 잘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조금 먹으면서도 살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드리는데 이 노력을 하지 않고 먹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 몸에 쌓입니다. 근데 이 중금속이 하는 일들은요, 첫 번째 1군 발암물질이고요. 두 번째는 수은 같은 경우는 신경 독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오래 먹다 보면 이제 나중에 치매가 와요. 신경 독성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우리 몸에서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주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고 먹기만 해서는 안 되죠. 병원에 오시면은 이제 각 중금속마다 빼는 방법이 달라요. 지금 여기서 각 중금속마다 이렇게 뺍니다, 저렇게 뺍니다, 이렇게 강의하는 것보다는 기능의학병원을 방문하시면은 이제 검사를 통해서 본인한테 맞는 중금속이 나오면은 이제 이걸 빼기 위한 노력을 알려드리겠죠. 근데 공통적인 건 하나 있어요. 이 환자가 어떤 중금속에 노출됐다면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찾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열심히 뺐는데 집에 가서 열심히 넣고 있으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잘못해서 내 몸에 이런 게 들어왔을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의사를 통해서 제대로 검사를 통해서 찾으신 다음에 이걸 중단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쌓아놓은 거를 빼는 거죠. 그 빼는 노하우는 여기서 들을 게 아니고 본인들이 검사 기반으로 해서 의사 선생님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환자가 왔어요. 그럼 환자를 검사했는데 그 환자는 검사했더니 실제로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보호자로 따라온 분을 검사했더니 보호자는 높아요. 근데 이분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우리 몸이라는 게 독이 들어오면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독이 들어왔을 때 어떤 분들은 안전한 장기에 저장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뇌에 들어가면 안 좋고 신장이나 간에 들어가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든지 위험하지 않은 장기에 저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얘가 우연찮게 뇌로 들어가고 안 좋은 어떤 장기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는 적은 양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빼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검사라는 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소변하고 혈액하고 그 다음에 모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몸속에 어디에 많이 노출되는지를 찾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기본 검사에서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갖고 있어서 힘드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육안으로 볼 때는 이제 검사상에서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안전한 장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가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지 내가 증상이 있으니까 더 심하겠지 또는 내가 증상이 없으니까 나는 안전하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는 이게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시한폭탄처럼. 그 설명도 틀린 설명은 아닐 수 있는 게 안전한 장기에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톡식하지 않은 장기에 만약에 얘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은 얘를 건드려서 빼는 과정에서 얘가 나와서 돌다가 바깥으로 나가면 좋은데 나가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안 좋은 장기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걸 걱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모든 환자들한테 이걸 권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걸 지금 연구 결과로는 만약에 수은을 예를 들게요. 수은이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1군 발암물질로 이제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준치를 2배를 상회하게 내 몸에 갖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이제 살다가 그냥 안전하게 그냥 뭐 별 문제 없이 내가
천수를 누리다가 뭐 80, 90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발암물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언젠가 만약에 암이 생겼다고 만약에 가정하면은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발암물질을 갖고 있다가 암이 걸렸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발암물질 그대로 두고 암만 치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암 환자들의 대부분이 한 7, 80%가 중금속에 노출돼 있어요, 이미. 그러면 저는 이제 그 환자들한테 암도 치료하지만 암의 원인이 되는 중금속도 같이 치료합니다.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얘를 두고 얘만 치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닥치지 않았다고 그거 오지도 않을 건데 뭘 그렇게 신경 씁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자동차 보험 왜 들죠? 나 지금 사고 안 나고 뭐 나 운전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증상이 없어도 이 환자가 차근차근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안전한 곳에서 위험한 곳으로 가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꾸준한 독소 제거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몸을. 일단 그 병에 적혀져 있는 권장량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WHO하고 무관하게 이 약을 개발할 때 권장하게 들어가는 양이에요. 어떤 거는 하루에 한 알 드세요. 어떤 건 하루에 두 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먹으면 충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허가를 받을 때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 저는 이제 병원에 줄 때 이 영양제는 적혀 있기를 하루에 한 알이지만 저는 하루에 네 알 드세요 주는 영양제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하루에 두 알까지 늘려서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3개월 먹다가 줄이세요. 막 이렇게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드리는데 환자분들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제 맘대로 막 늘려서 먹는 거는 저는 권하지 않아요. 아무 의미 없이 주는 게 아니고요.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한테는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좀 더 많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늘려서 드리는 거고, 아무것도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나는 조금 이걸 좀 더 먹어봐야지 하고 먹는 거 그래도 안전하긴 합니다. 약이 갖고 있는 세이프티 도즈가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비타민C는 너무나 넓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춤추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단 그냥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냐, 그건 아니고요. 정말로 자기한테 필요한 비타민을 골라서 먹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려면은 내 몸에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데요, 뭘로 결정하겠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정확한 검사를 해서 근처에 기능의학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검사를 하신 다음에 그 검사를 기반으로 나한테 맞는 비타민을 처방받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환자분이 뭘 먹어서 왔는데 원장님 그거 먹었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럼 그거 계속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건 막 좋은 걸 사가지고 먹었대요. 그래서 한 2달 먹었는데 좀 어때요? 물어봤더니 원장님 그거 먹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 제가 공부하다 보면은 뭐 이거 좋고 저거 좋으면 이거 먹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참 공부할 때는 뭐 한 주먹씩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먹어서 무조건 좋아지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몸에 부족한 성분인데 얘를 넣어줬을 때는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안 좋으신 분인데 그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떤 비타민을 추천받아서 먹었더니 너무 좋더라 하면은 저는 그걸 끊으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얘기하고요. 검사를 했을 때 내가 못 느끼는 다른 것들도 찾아지거든요. 그럴 때는 얘를 주게 되죠. 근데 만약에 아무리 좋은 비타민, 뭐 10만 원 넘는 비타민이라고 하더라도 먹었더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저는 당장 끊으라고 얘기하고요. TV에서 이제 선전하는 것들도 제가 다 사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걸 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걸 사서 다 먹어봤는데 뜯지도 않고 이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보겠다고 샀는데 실제 제가 먹던 걸 중단하고 이걸 먹어봤는데 일주일 먹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걸 다 갖다 버렸어요. 어느 제품이라고 내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게 내가 안 좋고 뜯지도 않았다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남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다 갖다 버리고 다시 이제 제가 먹던 걸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이게 얼마만큼 효과적이고 어떤 좋은 재료로 만들었고 용량은 정확하게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뉴트리셔널 닥터가 따로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그 모든 제품을 수거를 해서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또는 제대로 이제 용량은 다 갖추고 있는지 또 얘네들이 표시한 대로 다 갖고 있는지 이걸 다 검사를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걸 프로덕트 스코어라고 얘기하는데 각각의 비타민 점수를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100점 만점부터 시작해서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몇몇 제품들은 한 7점 맞은, 5점 맞은 제품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한 30점 맞은 제품도 많아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못 드릴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제대로 된 제품을 먼저 먹어본 다음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점수 3점짜리 먹어놓고는 효과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능의학자를 만나셔서 제대로 된 제품을 먼저 먹어본 다음에 야, 이 제품을 먹었더니 효과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모든 주류의학 선생님들도 인정하실 건데요. 암은 대사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사질환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거는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이죠.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몸 관리를 잘못해서 어떻게든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될 유전자가 또는 이제 튜머 서프레서진이라고 있는 게 있네요. 암 억제 유전자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암 유전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암 억제 유전자가 계속 발현하면서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면역 시스템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자기 몸에서 암세포를 몇천 개, 몇만 개씩 만들어요. 이건 누구나 그래요. 그러면 만들면은 이 세포가 그냥 암이 되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안착을 하고 혈액 공급을 받고 분화하면서 커져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시간 동안에 그럼 우리 면역은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면역 시스템이 돌아다니면서 얘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이 안 걸리고 계속 사는 거는 이 면역 시스템이 잘 돌아갈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면역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암 억제 유전자가 잘 발현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암이 안 걸릴 건데 대부분은 이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암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갖고서 어떡하지 하면서 병원 가시면은 이제 이걸 뭐 잘라낸다 뗀다 하시면서 하는데 그 앞서 말씀드렸던 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잘못된 문제들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얘를 고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서는 계속 병원 다니면서 항암제 먹고 방사선 치료하고 수술하죠. 그렇다고 암이 치료될까요? 한쪽에 암을 떼낸다고 다른 쪽에 없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몸을 다 바꿔야 돼요. 지금 현재 암이 생겼다면 암이 잘 생기는 몸을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암이 안 생기는 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하시면 충분하게 암을 예방할 수 있고요. 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을 하셔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제 가족이 암이 걸렸다면 저는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그거를 이제 이것도 하나 이제 실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항암제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아신다면은 분명하게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실 거예요. 실제 이제 FDA, 미국 FDA에서는 이제 암 치료제를 이제 등록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이거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할 때 기준이 있어요. 한 달 동안에 암 환자들한테 어떤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암 사이즈가 50% 이상이 줄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와, 이 효과 너무 좋다. 한 달 썼는데 암이 반으로 줄어? 그럼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만 봐요. 그러면 뭘 안 보냐? 이 환자가 암 사이즈는 반을 줄였지만 컨디션이 갑자기 나빠져서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실제 임상실험 중에 사망을 했지만 사망을 하고 안 하고가 이 항암제를 등록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 얘기는 암 사이즈만 줄이면 무조건 등록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암 사이즈는 100%에서 20%밖에 못 줄였어요. 근데 20%밖에 못 줄였지만 이 사람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이 너무 좋고 뭐 생활하는데 전 지장이 없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20%나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항암제 등록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항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얘기는 암세포에만 초점이 있잖아요. 암세포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아무리 강한 항암제를 쓰더라도 암 모세포는 못 죽인다고 봐요. 암에서 딸려 나온 암딸세포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분화해서 나온 암이죠. 그런 것들은 죽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못 죽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항암제를 계속 쓰다 보면은 내 기본적인 면역 시스템이 셧다운이 돼버려요.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 암세포가 돌아다닐 때 얘를 잡아먹는 NK세포라든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얘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항암제를 쓰다 보면 얘도 같이 셧다운이 돼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항암제 막 쓰고 사이즈가 막 줄면은 계속 힘드니까 나중엔 좀 이제 몇 차 항암을 끝나고 나면 쉬죠. 쉬는 동안에 얘가 갑자기 더 커집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걸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암하고 싸움에서 이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쓸 수는 있대. 내 면역 시스템을 셧다운 시키지 않고 암세포만 사이즈를 줄이는 그 정도의 항암 효과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왔을 때 항암제 용량도 조절하는 편이고요. 너무 많이 드시지 않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쪽으로 저는 안내하는 편입니다.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라고 해서 이제 증거 중심주의 의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매몰되어 있는 거죠, 의사들이. 왜냐하면은 저명한 유수한 어떤 의학 잡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은 일단은
저도 그랬지만 동료 의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와 하면서 이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 모든 논문들과 이런 것들은 다 후원을 통해서 논문이 작성되는 거잖아요. 개인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제 뭔가 후원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근데 자연 허브를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들을 어떻게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에비던스가 없다고 해서 이거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도 여러 가지 허브를 통해서 치료하는 게 중금속만 해도 그래요. 제가 지금 어떤 허브를 통해서 치료해 보니까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그 수많은 영양제보다 훨씬 더 월등히 효과가 좋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근데 저희 병원에 온 환자들은 이제 그걸 추천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중금속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당연한 건데 면역 시스템을 좋게 만들어야죠. 우리 몸에. 그래서 면역 비타민 하면 비타민 D가 제일 기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햇볕 보면 만들어진 비타민이 D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택도 안 되고요. 그냥 우리가 혈중 레벨로 기준 잡았을 때 정상인은 한 40에서 60이 정상이지만 암 환자들한테는 저는 한 7, 80 이상 올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수치는 햇볕을 하루 종일 뻘겨벗고 있어도 못 만드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햇볕이 강한 여름에 10시부터 2시 사이에 한 3, 40분 정도 노출됐을 때 만들 수 있는 양 해봤자 5에서 10도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 혈액 검사하면 기본이 10에서 2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암을 예방하겠어요? 그러니까 60, 70까지는 어떻게든지 올려야 되겠죠. 비타민 D도 필요하고 비타민 C도 고용량을 쓰게 됩니다. 비타민 C가 항암 효과가 나타나는 그 기전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속에 보면 당이 있잖아요. 그 당은 글루코스라고 하는 당인데 이게 비타민 C의 산화 형태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얘가 실제 굶은 상태에서 내가 비타민 C를 많이 먹잖아요. 또는 주사를 맞게 되면은 얘가 피를 타고 돌다가 암세포에 얘가 당 대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암세포는 당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여기서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시스템을 좋게 만들어서 NK세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연 사멸세포라고 있는데 이 세포가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발견하면 얘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게 돌아다니면서도 암세포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리는 건데 어떤 주사를 맞게 되면은 이게 지나다니면서 이 암세포를 인식하는 걸 도와주거든요. 그럼 잘 잡아먹겠죠. 그래서 항암 효과가 있는 허브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암 대사 치료를 해드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암세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듯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들어가서 나한테 쓰이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암세포에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암이 먼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건 암 대사약물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은 암이 좋아하는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을 이 모두 차단하는 약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못 들어가게끔. 그러면 저희들은 먹고 살면서 암세포는 굶길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암 굶겨 죽이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암 대사약물을 통해서 그렇게 도와드리게 되고요. 그거와 함께 어떤 분들은 항암제를 받아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항암제를 저는 용량 그대로 안 주고요. 한 4등분 하든지 8등분 해가지고 아주 소량으로 드립니다. 그러면은 전혀 부작용이 없으면서 그 양리작용을 통해서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는 얻겠죠. 그렇게 해서 나를 살리면서 암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거는 암을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암은 때려잡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있어요. 실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70대 넘는 노인들을 오톱시라고 하는 해부를 해보면은 진단받지 않은 암을 남자들은 2명 중 1명꼴로 갖고 있어요, 이미. 근데 우리가 진단을 못 내리고 그냥 살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그걸 때려잡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같이 가면 되는데 내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게끔 관리한다. 이게 정답이 아닐까요? 대부분의 허브는 실제 양리작용도 좋고 너무 좋은데 약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약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자연에 존재하는 성분 그대로는 약을 허가를 해주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를 약간 변형을 줘야 돼요. 그 약 성분에다가 뭐 메틸기를 붙이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염소기를 붙이든지 해가지고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성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양리작용은 그대로 갖고 오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약을 갖고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약물은 자연에 없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제가 로열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약사가 한 5년 정도를 독점 판매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사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을 갖다가 아무리 광고해봤자 이건 독점권이 없다 보니까 누구나 만들어서 팔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시장이 형성이 안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처방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돈이 되다 보니까 의사들을 통해서 처방할 수 있는 약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비타민이라든지 허브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이게 마케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암은 대사질환이기 때문에요. 우리 고혈압, 당뇨 진단받았다고 뭐 사형 선고 받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내가 뭔가 삶을 잘못 살고 있고 너무나 내 몸을 헌신하면서 나의 몸을 불살라가면서 지금 돈을 벌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지쳐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건데, 거기서 이제 정말 나한테 중요한 게 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안 왔다면 여러분이 계속 그 길을 가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건데, 그게 생기기 전에 인생을 되돌아보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또 내 가족하고 내 관계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남은 여생 동안에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뭐 나가서 돈 벌겠다고 막 바쁘게 돌아다니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마인드만 바뀌고요. 이 암을 때려잡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얘랑 나랑 같이 가는데 내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얘를 컨트롤한다면은 충분하게 내가 얘를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뭐든지 막 온 힘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서 얘를 때려잡겠다고 하시면은 전반전을 지나서 후반전 들어가면은 지쳐서 뛰질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선수들이. 그러면 안 되고요. 전반전은 어떻게든지 잘 버티게 되면은 우리가 후반전에는 승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겨내신 분들도 많고요. 저한테 오는 환자분 중에 제가 반대를 했는데도 그분은 갑상선 암이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니까 수술하라고 권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수술 안 하고 저는 원장님 그냥 기능의학적으로 치료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좀 걱정을 했죠. 그냥 간단한 건 수술하면 될 것 같다가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할까? 그래도 저는 이제 본인이 원하셨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열심히 수액 치료도 하고 오프라벨 드럭도 드리고 면역을 높이는 치료를 해드렸죠. 그래서 한 1년, 1년 반 정도 치료하고 났더니 나중에 초음파를 봤더니 그 전에 있던 암 조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본인 스스로가 이제 경험을 하고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게 보편화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찍어서 안 올리는 겁니다. 일부러. 환자들은 아는 지혜는 없고 지식은 없는데 주류의학에서는 당연히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을 갖고서 당연하다는 식으로 뭐 수술하거나 방사능을 하거나 항암치료하는 게 당연한 코스인 것처럼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기능의학자한테 와서 얘기 들을 때는 좀 다른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의 얘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쪽이 더 맞는지에 대한 어떤 혼동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바른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택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을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제가 이제 도와드릴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두 가지 인생을 살아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본 다음에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길을 가든지 후회는 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선택을 저희들이 대신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기능의학자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그 선택이 바른 길이 될 수 있게끔 안내는 해드릴 겁니다. 그 유전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DNA 유전자는요, 이게 발현되고 안 되고가 우리 몸에서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게 메틸기에 의해서, 메틸레이션 작용에 의해서 유전자가 발현됩니다. 그래서 이걸 스위치라고 얘기하는데, 유전자 스위치. 메틸레이션 되면은 스위치가 켜지면서 유전자가 발현된다. 암이 생기는 거는 튜머 서프레셔진이 하는 펑션이 되게 크다고 얘기했어요. 그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발현이 돼야 돼요. 이게 잘 발현되고 해야지 암이 억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받고 화학적인 어떤 뭐 식품 첨가물부터 시작해서 탄 거 먹고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항암, 이거 담배가 발암물질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내 몸에 막 집어넣어 주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에피제네틱한 어떤 그 환경적인 오염물질에 의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암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이제 펑션을 하게 되거든요. 얘가 와서 메틸기가 달라붙어서 작용해야 될 때 얘가 달라붙어 가지고 메틸레이션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암 서프레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암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라는 게 잘 들여다보시면은 당연히 우리가 흔하게 먹는 돼지갈비 같은 거,
숯불에다가 직화로 구워가지고 태워서 먹잖아요. 근데 조금 탄 거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먹어버리죠. 그게 발암물질인데, 그 남자들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담배 피고 다니잖아요. 담배가 발암물질인 건 다 알아요. 그래 놓고는 그냥 피면서 뭐 이 정도쯤이 하고 살다가 나중에 또 암이 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내가 살면서 만드는 것들이에요. 먹는 거부터 시작해서 뭐 피는 거, 호흡하는 거, 옷에 입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을 그렇게 암을 유발하게끔 만드는 물질을 넣어주는데, 우리는 그걸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손을 들면은 그게 암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죠.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을 살았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아닌 걸로 바꾸어서 삶을 바꾸지 않으시면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할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병원 가서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수술하면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이 안 되죠. 아주 심플하게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통증을 시그널을 주겠죠. 그래서 그 시그널을 통해서 내가 인지하게끔 만드는 건데, 그래서 뭐 두통이든지 어깨 결림이든지 뭐 복통이든지 생리통이든지, 여자들은 생리통 되게 많은데 뭐 다 친구들도 다 하니까 다 하는 거 똑같은 거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 그냥 다 두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전달 신호.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이 어딘가에 안 좋으니까 너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 몸에 주는 전달 신호예요. 그래서 이걸 무시하지 말고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통증인가에 따라 다른 얘기니까 각각의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에 맞춰서 병원에서는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겠고, 그와 함께 이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저희 병원에도 오시면 이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스니피 주사라든지 증식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자율신경 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신경계통의 문제들을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환자들이 어떻게 알고 뭘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갖고 있는 문제를 일단은 단순하게 진통제만 먹고서 컨트롤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갖다가 전문적인 의사를 만나서 내가 왜 이게 반복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같이 하시는 게 맞겠죠. 뭐 나쁘진 않은데요. 마취통증의학과에서 하는 거는 이제 신경에 관련된 것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치료할 때는 좋아질 수 있는데, 그 치료 자체도 주의학의 개념하고 똑같이 신경을 통증을 느끼는 것들을 블럭을 해서 못 느끼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못 느끼는 것 자체가 치료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걸 하시되 이게 되는 이유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십견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십견이라는 게 만 50대가 넘어가시면 어깨가 안 움직이면서 막 하는데, 그 인대에 석회가 쌓이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석회라는 게 결국엔 칼슘인데 거기 왜 쌓이냐는 거죠. 결국에는 칼슘 대사가 안 돌아가니까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또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일단은 장내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거는 비타민 D가 하는데요. D 때문에 칼슘이 내 몸에 들어온 상태에서 혈관을 타고 돌다가 얘가 내가 원하는 곳은 결국에는 어디냐면은 뼈입니다. 뼈에다 칼슘을 넣어주고 싶은데, 문제는 그 넣어주는 일을 하는 게 비타민 K2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K2가 우리 몸에 충분하면은 잘 들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먹는 식단이라든지 삶 속에서 비타민 K2가 부족해지면은 혈액 속에 칼슘은 돌아다니는데 얘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뼈에 못 들어가니까. 그럼 어디 들어가냐? 혈관에도 침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얘가 돌아다니다가 인대나 신장으로 가가지고 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석도 만들고요, 석회와 인대염도 만들고요, 동맥경화증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병을 일으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인이 될 수 있는 결핍된 영양소를 넣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치료죠. 이걸 하면서 아프니까 가가지고 뭐 진통제를 맞든지, 또는 너브 블락을 하든지, 신경 차단술을 받든지, 또는 뭐 증식치료를 받든지 하는 거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도 같이 치료하셔야죠. 저는 창조를 믿는 창조과학자다 보니까 자연치유 능력을 훨씬 더 많이 믿는 편인데요. 실제로 저 말고도 노벨상을 2번이나 타셨던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하셨던 말인데, 90세 넘을 때까지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결론에 도달한 게, 대부분의 환자가 경험하는 그 모든 질병들은 영양결핍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영양만 충분하게 공급이 되고 오염물질에 의해서 차단되는 문제만 없다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많은 질병들은 예방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몸속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충분하게 영양 공급이 되고 그 영양 공급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몸, 그러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이 차단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잘 돌아간다면 생기지 않을 병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부족해서 결국에는 어떤 펑션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질병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신다면은 내가 우리 몸에 뭐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 영양소를 충분하게 넣어줬을 때 내 몸에서 이게 안 돌아가는 다른 원인을 찾아서 얘만 해결해 준다면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암까지도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못 먹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 못 먹을 때.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했고, 저는 한 번도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래도 먹는 게 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 몸이 안 좋을 때는 뭘 먹어서 이제 몸을 보호해서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솔직히 여러분들 못 먹는 사람보다 너무 많이 먹어 생기는 병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제발 좀 적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만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쉽게 이만큼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음식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대부분의 거의 10이면 9 이상은 이거보다 항상 조금씩 더 드십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갔는데 좀 먹으면 배가 부른데 음식이 남았어요. 그럼 그건 또 아깝다고 또 나머지 다 긁어 먹죠. 그러고 나서 배부르다고 일어나세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들이 이만큼이 들어오는데 그게 항상 오버해서 들어오니까 내 몸이 부족할 때 얘를 써야 되는 쪽의 작용보다는 항상 오버된 것들을 어떻게 저장할지에 대한 작용만 일어나게 돼요. 계속 그것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내가 이걸 분해해서 쓰는 작용이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몸이 안 좋다는 얘기는 내 몸이 지금 병이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바빠 죽겠는데 내가 뭔가를 먹어서 이걸 대사시켜서 얘를 또 이용을 한다? 엄청나게 많은 로딩이 다른 데도 더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실제 우리 몸은 다른 데 모든 걸 다 셧다운 시켜요. 예를 들어서 소화력도 좀 다운시키고요. 뭐든지 꼭 필요하고 내가 지금 당장에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작용만 잘 빨리빨리 돌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도 막 만들어내고 하는 건데 그걸 못 참고선 무조건 다 열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또는 뭐 잘 먹어야지 낫는다고 자꾸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이제 그 환자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입맛이 떨어지고 하는 것 다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맛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한두 끼 안 먹는다고 절대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줄이고 내 몸이 회복돼서 입맛이 돌아나면 그때 또 잘 먹으면 되죠. 그게 정답인 거지 어떻게 무조건 몸이 안 좋을 땐 잘 먹어야 된다고 자꾸 먹인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 환자가 왔을 때 검사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게 뭐냐면은 인바디입니다. 인바디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체육관 같은 데 가시면 하는 건데 그냥 체중하고 키하고 몸무게, BMI, 그 다음에 지방에 어느 정도 양이 있는지 근육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보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제가 눈여겨보는 게 근육량입니다. 근육량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젊어서 버티고 있지만 나중에 나이 드셨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이 없으면은 그때 가서 만들 방법이 없어요. 영양소는 부족하면 언제든지 넣어주면 되잖아요. 뭐 필요한 만큼 넣어주면 되니까 이건 너무 쉬운데 근육은 넣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젊었을 때부터 근육을 만들어서 얘를 끝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젊었을 때도 근육이 부족하면 나이 먹으면 무조건 부족하거든요. 그럼 근육이 왜 필요하냐? 음식을 먹었을 때 오버해서 들어오는 칼로리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할 때 우리가 얘를 저장하는 글라이코겐으로 저장하는데 얘가 저장하는 저장고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근육이 우리 몸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에도 저장하지만 간보다 근육에 저장하는 양이 한 4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먹었던 음식 속에 있는 당을 저장하는 공간이 많은 거니까 당뇨가 올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당뇨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은 근육이 부족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근육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에너지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이 필요할 때 당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저장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얘는 이제 열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열이 왜 중요하냐? 우리 몸에서 열 1도, 그러니까 온도,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여러분의 효소 활성도는 거의 10배가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게 떨어지면 우리 몸의 시스템이 다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나이가 드시면서는 체온이 떨어지게 해요. 나이가 드시면서 갑상선 기능도 떨어지면서 근육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체온도 떨어지면서 면역도 떨어지고 효소 활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병이 생기죠. 그래서 근육을 많이 만들어내면은 근육이 운동하면서 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도 근육이 합니다. 세 번째는 근육은 우리가 운동할 때, 움직일 때 다 쓰이는 기본적인 힘이죠. 근데 이게 줄어들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다리를 올리는 힘이 줄어들다 보니까 막 끌면서 걸다 보니까 자주 넘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70대 넘어가신 분들이 낙상사고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평지 걷다가도 넘어지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고관절에 이제 골절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삶의 퀄리티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거동을 못하고 6개월 동안 이제 침대에서 생활하시면은 뼈는 더 약해지죠. 또 거동 못하다 보니까 근육은 더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은 나이 드셔서 돌아가시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그 고관절 골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근육은 젊었을 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표현할 때는 적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 드셔서 의료비로 지출해야 될 여러 가지 돈들을 세이브를 할 때 이 근육량이 만들어지는 것만큼 돈은 세이브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관절이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절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무릎을 이제 쓰지 않으면서 대퇴사두근을 이제 키워야 되는 거니까, 제가 제일 흔하게 이제 좋게 설명하는 거는 집에서 돌아다니실 때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 차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kg부터 시작해서 3kg까지 나오는데, 일단 1kg부터 차고 돌아다니시다가 앉은 자세에서 등을 기대고 저처럼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확 피는 거죠. 발목을 뒤로 제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딱 주는데, 대퇴사두근에 힘을 꽉 주는데 한 10초 정도 주고 있다가 풀고요. 이걸 10번 정도 반복하게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서 또 합니다. 그래서 1kg부터 시작해서 3kg까지 있으니까 조합을 하면은 4kg, 5kg까지 늘릴 수 있죠. 그걸 집에서 하시면은 무릎 관절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운동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하시고요. 그 외에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찾아보신 다음에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은 젊은 분들은 뭐 이거 말고도 좀 과한 운동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한 70대 넘어가시고 이런 분들한테 뭐 헬스하고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못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정말 필요한 성분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NaCl이라는 소금인데요.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소금 섭취보다는 설탕 섭취가 너무 많죠. 설탕 때문에 생기는 병이 훨씬 더 많고요. 근데 소금은 그냥 하도 매스컴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혈압도 뭐 여러 가지 환자들한테 소금 섭취가 좋지 않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의 여러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인들이 평균 수명이 높잖아요. 하물며 거기 원전도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이유를 연구해 보니까 그분들이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를 되게 많이 먹는 거예요. 해조류 안에는 이제 요오드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영양소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 여행 가서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식단이 되게 짜거든요. 그러니까 염분 섭취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염분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혈압이 높은 사람들한테 염분을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염분이 내 몸에 들어오면 얘가 삼투압 역할을 하면서 수분을 잡아 당기니까 볼륨이 늘어나잖아요. 혈액량이 늘어나니까 압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혈압 때문에 못 먹게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가 수분 섭취라든지 이걸 조절하다 보면은 그거는 다 자연스럽게 조절하게 돼 있는데, 실제 혈압이 높다고 무조건 저염 식사를 하게 되니까 염분 섭취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염분이 줄어들면서 오스모랄리티가 줄어들면서 혈액이 돌아다녀야 되는, 혈액이 품어야 되는 수액의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면은 또 몸이 또 안 좋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염분 섭취는 충분하게 기본적으로 이제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은 혈액 속에 있는 기본적인 어떤 삼투압 농도를 측정을 해서 이분이 충분하게 염분 섭취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그거에 맞춰서 어떤 분들은 너무 부족한 게 보이면은, 이럴 때는 이제 일부러 아침에 일어나서 미온수에다가 소금을 타서 먹게끔 권하는 환자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충분하게 잘 드시고 계시면은 따로 섭취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념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사람들한테 소금을 이만큼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어떤 분들한테는 소금이 부족한데, 너무나 통념적으로 혈압이 높다고 무조건 저염 식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고요. 또 위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한테도 역시 소금이 되게 필요한데, 나이 드시면 위장 기능은 떨어지고 혈압은 올라가는데 그분들한테 다 저염 식사를 하게 되면은 몸 전체적인 시스템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아니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찌개하고 국물 하다 보니까 소금의 절대량으로 비교하자면은 국물 많은 데다가 소금을 많이 넣으면은 이제 이걸 희석하고 나면은 간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한 숟갈 먹는 것과 두 숟갈 먹는 거 다 먹는 거 당연히 염분 들어오는 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환자들한테 국물 요리를 다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맛있게 드시면서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다 먹지 못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음식들도 간을 해서 맛있게 드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왜냐면 소금이 없으면 맛을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맛없는 거 억지로 막 먹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모든 음식을 할 때는 적당한 간을 해서 맛있게 드시라는 거예요. 소금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물 요리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본다면은 물은 많은데 소금을 많이 넣으면은 물 때문에 희석되니까 안 짜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그냥 소금을 먹으라면 못 먹죠. 근데 물로 마시라면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다 마시면 실제 들어오는 절대적인 소금의 양은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하셔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는 반찬의 간은 제가 볼 때는 서양이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다 가보니까 유럽이든지 다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짜게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가면 짜서 먹을 수가 없어요. 스테이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식사인데 그럼 그 사람들보다 소금이 많이 먹을까요? 제가 볼 때는 국물 요리만 조심하시면은 당연히 많이 먹는 게 아니니까 국물은 될 수 있으면은 적당히 맛만 보는 정도로 하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셔야 됩니다.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수 있고요. 개인별로 역시 다르기 때문에 모든 어떤 치료를 보편화하시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건 어떤 환자들에 한해서에 대한 얘기지 모든 사람 뭐 일반적으로 식사하실 때 충분한 양의 염분이 들어오는데 왜 따로 들고 다니면서 먹죠? 의미가 없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수분 섭취도 마찬가지예요.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많이 먹으면은 많이 먹은 만큼 신장에서 그 일을 다 필터링 하는데 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신장도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분도 적당량 드시는 게 좋아요. 그냥 보통 한 1리터 전후. 근데 어떤 분들은 물 먹는 거 좋다고 해서 2리터, 3리터 막 먹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은 가공돼 있거나 또는 오염되어 있는 물질들을 먹게 되면은 그거는 어떤 뭘 먹어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혈당을 팍 올리는 음식, 여러 가지 대사를 갖다 막아주는 여러 가지 탄 음식이라든지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암 환자들한테 안 좋을 건데 그 외 나머지 음식 중에서 좀 혼돈하는 게 있는 게 그게 과일이에요. 과일 같은 경우에도 과당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과일도 많이 드시면 저는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마치 제일 좋은 표현은 암 환자들은 소처럼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곡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을 너무 많이 올리죠. 그래서 최대한도로 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이 섞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음식으로 해서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아무리 좋은 재료로 조리를 하더라도 오염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레드미트 자체가 염증을 유발하다 보니까 암 환자한테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거는 억셉트하는 편이긴 하지만 단백질 공급 면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몸무게당 한 1g 정도 이내로 해서 섭취를 권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60kg이면은 기본적으로 한 50g 정도는 하루에 단백질 섭취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고기도 종류별로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곡식을 주거나 사료를 줘서 키운 게 아니라 풀만 먹였던 소 있죠. 그래스피드 소고기를 파는데 그거나 또는 나머지도 이제 돼지고기나 뭐 이런 것들도 자연 방목해서 키웠던 고기들 먹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괜찮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사료 주고 막 한 걸 먹으면 오메가6 지방산이 1대 100이 넘거든요. 소고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게 다 염증반을 일으킬 거니까 암 환자들한테는 더 안 좋겠죠. 일단 장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건데요. 장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먹는 음식을 먹었을 때 여러분이 보는 대변을 예를 들게요. 매일 보실 거 아니에요, 대변을. 근데 무심코 그냥 내려버리시죠. 근데 여러분이 보는 대변을 받아다가 과학자들이 수분을 싹 뺀 상태에서 무게를 쟀고요. 그 무게에 뭐가 차지하고 있는지를 다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밥을 먹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대변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음식을 다 분해한 다음에 음식 찌꺼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이 보는 대변의 60%는요 세균이에요. 그러니까 수분을 다 뺀 상태에서 60%의 무게는 세균의 무게입니다. 그럼 나머지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뭘까요?
이것도 잘 못 맞추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장벽을 쫙 펴가지고, 다리미를 펴가지고 쫙 펴보면은 그 면적이 대략적으로 한 테니스 코트에서 축구장 사이즈 왔다 갔다 합니다. 장이 긴 사람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넓은데 그게 3일에 한 번씩 탈락을 해요. 표피가 다 탈락하면 그게 다 모으면 꽤 많은 양이 나오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보는 대변의 한 10에서 15%를 차지해요. 그게 메인이고요. 나머지 한 10에서 15% 정도가 여러분이 먹었던 음식에 대한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게 다 많다라는 거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왜냐? 미생물이 되게 중요하니까. 장내 미생물이 여러분 건강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 명심하시고, 장내에 있는 미생물의 개수를 우리가 세알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체세포 수보다 3배가 많아요. 엄청난 양이죠. 되게 많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이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 먹으면은 내 몸속에 들어가니까 다 끝났다고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입부터 시작해서 따라와 보세요. 입부터 식도, 위장, 소장, 대장까지, 항문까지. 이게 하나로 연결된 할로 오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관은 비어 있잖아요. 그 이쪽은 열려 있고 이쪽도 열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원통 속을 관통하는 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는 바깥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몸속이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들어가서 이 장에서 수없이 많은 복잡한 일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대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이 과정 속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부터 시작할게요. 입에서 시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먹었던 음식들을 저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기능이 떨어졌다고 얘기할 때는 위장 기능을 얘기하지 입의 구강 기능을 떨어졌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강 기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장 기능은 나이가 드시면서 위에서 만들어내는 산이라든지 효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20대에 비해서 50대만 돼도 50% 이상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나이가 60대, 70대 되면은 위장 기능은 거의 30%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갖고서 내가 먹었던 음식을 갖다가 분해를 하고 영양소를 써야 되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대신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입이 대신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데 입에다 음식을 넣고서 열심히 씹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더. 그래서 먹는 시간을 좀 천천히 가지시고 오랫동안 씹어서 죽이 될 때까지 씹은 다음에 삼키는 거를 습관하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그냥 뭐 대충 씹고 씹기도 전에 그냥 또 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가 다 씹히지도 않은데 집어넣어 주면서 또 집어넣고 이 여러분들 그렇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먹방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먹고 있죠. 근데 그거는 지금은 자기 몸을 불태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분명한 대가를 치르겠죠. 아무튼 간에 지금은 그렇게 해서 이제 위장을 이제 어느 정도 보호했다고 치면은 위장에 기생하는 균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헬리코박터. 이 헬리코박터가 위장에 있는 점막을 파고 들어가서 위에 있는 점막세포를 손상을 주면서 그 점막세포가 하는 산을 만들고 효소를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파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암의 퍼스트 리스크 팩터가 헬리코박터죠. 근데 검진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는 헬리코박터가 있는데도 그냥 등한시하고 치료 안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절대 잘못된 판단이고요. 무조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헬리코박터는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장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균을 제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장으로 넘어가면은 소장은 위장에서 나온 음식물이 들어가면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장기인데요. 여기에는 엄밀히 얘기하면 세균이 거의 잘 없어야 돼요. 위장만큼. 물론 마지막으로 가서 대장하고 만나는 그곳은 아무래도 대장에서 들어오는 균이 많다 보니까 균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장에는 균의 증식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것들이 소장으로 넘어가고 위에 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먹었던 음식 속에 있는 세균이 사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세균이 그 분해되지 않은 음식을 갖고서 분해를 해요. 그 세균이 그 분해되지 않은 음식 갖고서 얘가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오기도 하고 세균의 증식이 일어나죠. 그걸 전문용어로 소장 내 세균 과정식, 시보라고 부릅니다. 스몰 인테스티널 박테리아 오버그로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질병도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체세포보다 3배가 많은 세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세균들이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균하고 좋은 균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 좋은 균이 9면은 나쁜 균이 1 정도, 만약에 9대1 비율이면은 건강한 장입니다. 이런 장은 큰 질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좋은 균이 확 주는 것보다 나쁜 균이 예를 들어 9대1이었는데 얘가 1.5가 되거나 2가 됐다고 치면 비율이 확
깨져버리죠. 그러면 4.5대 1이 되잖아요. 벌써 2가 되면은 4.5대 1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은 유해균이 조금만 증식하기 시작하면 장내 환경은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세균이 뿜어내는 독성 물질들이 내 몸을 공격하기 시작해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자가면 질환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때는 유해균에 따라서 여러분이 먹는 식사 패턴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장내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들은 단당류예요. 2당류 이하. 그러다 보니까 단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그 음식 먹고 나서 디저트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에 넣으면 그냥 달다고 느끼는 거. 설탕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단당류를 많이 먹게 되면은 장내의 미생물 중에서 유해균이 좋아한다 이렇게 명심하시면 되고요. 우리 장내에 있는 좋은 균, 유익균이라고 얘기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귀찮은 당을 좋아해요. 그래서 긴 체인으로 된 올리고당이라든지 또는 이제 식이섬유로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분해를 해서 얘를 영양소 쓸 수 있는 게 좋은 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은 안 먹고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장이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열심히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균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럴 때는 이제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 장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바른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식단 관리를 하심으로 인해서 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뼈 대사에 필요한 영양소가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골다공증 걸리면 맨날 병원 가면 칼슘제 주잖아요. 그럼 저는 칼슘제 못 먹게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골다공증의 기본 개념이 뼈에 있는 칼슘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이유가 몸속에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칼슘의 양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은 형평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칼슘을 빼내야 돼요. 그게 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먹는 음식 속에 칼슘이 부족할 때도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그 결핍한 이유가 장관 내에서 칼슘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때 장관 내에 내가 먹었던 음식 속에 있는 칼슘을 흡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비타민 D입니다. 그럼 D를 꼭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D를 먹어서 내가 혈액 속에 이제 칼슘이 많다는 가정 하에서는 음식 속에서 이제 저는 멸치를 꼭 빼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혈액에 돌아다니는 게 칼슘이 돌아다니는데 얘가 혈액에만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인대에 침착하게 되면 인대염을 일으키고요. 혈관에 침착하면 석회와 동맥경화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칼슘이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안 가고 뼈에 들어가야 되는데 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타민 K2가 필요해요. K1이 아니고 K2가 필요한데 이 K2가 충분하다는 가정하에서 칼슘이 뼈에 들어갔다고 치면은 칼슘이 뼈에 들어간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비타민 A입니다. 결국에는 지용성 비타민 3가지가 다 필요하죠. D, K2, A 이 3가지를 적당량을 꼭 잘 챙겨 드셔야지 칼슘 대사와 뼈 대사가 잘 돌아가면서 골다공증이 예방되는 겁니다. 너무나 흔한데 변의 변화가 일단 있어요. 변이 돼지거나 묽어지거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한참 진행돼서 많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변비로 완전히 고쳐가 돼요. 왜냐? 변비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변에 수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왜 없을까요? 장관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래 머무를까요? 장이 안 움직이니까. 장이 안 움직이는 이유는 장신경계가 이미 망가진 거예요. 장신경계는 자율신경계하고 또 다른 얘기인데 뇌에서 전달을 해서 너 장 움직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 대장 내에서의 반사 때문에 장 스스로가 움직입니다. 이 신경이 잘 돌아가는 거라면은 변이 쭉 또 빠져나오면서 수분이 적당하게 빠진 상태에서 변을 보죠. 근데 얘가 너무 천천히 도니까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이 딱딱해지고. 그래서 변비 환자들한테 물을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는 게 내 체액에 수분이 부족하면 이 변에 있는 수분을 땡기니까 변이 더 변비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물이 충분하면 땡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수분을 많이 먹어도 장이 안 움직이면 언젠가는 얘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변비가 되겠죠. 여기가 터미널이라서 이런 분들 치료하는 게 좀 오래 걸리겠죠.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묽다고 얘기하죠. 설사를 자꾸 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장이 빨리 움직이겠죠. 빨리 움직이니까 변이 수분이 빠지기 전에 빠져나가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그 장내에 수분을 흡수를 억제하는 여러 가지 장 상태라든지 내가 먹었던 비타민C만 해도 그래요. 비타민C를 많이 먹게 되면 흡수가 덜 된 상태에서 삼투압 역할을 하면서 물을 잡아 당기니까 설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신다면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안 좋은 상태고요. 정상적으로 잘 보는 분들이란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경우는 무조건 장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명심하시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아서 어떻게든지 얘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 상태에 있는 세균의 분포도 다르고 어떤 균이 많고 어떤 균은 적고 이런 것들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검사해 보면은 모든 사람이 장이 다 달라요. 얼굴 형태가 다르듯이 모든 게 다 다른데 어떤 균이 부족해서 이 균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 환자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이게 부족해서 얘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유산균을 그렇게 다 제각각으로 만들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수십만 명인데 그 사람에 맞춰서 어떻게 유산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본 중에서 먹어봤을 때 어떤 분들은 A라는 유산균을 먹을 때 효과가 좋고 어떤 사람은 B라는 걸 먹을 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원내에 한 4-5가지의 유산균을 갖고 있는데 뭐 왜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4개냐? 그게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A라는 걸 주고요. 어떤 분들한테 B라는 걸 주는데 아무리 비싼 유산균이라고 하더라도 얘를 줬을 때 반응이 없으면 저는 더 먹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유산균이라는 게 자기한테 딱 맞잖아요. 그냥 거짓말같이 한 달도 안 돼서 단 일주일 만이라도 여러분이 드시면은 바로 변이 바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잘 궁합이 맞은 유산균을 찾은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먹어도 원장이 먹으나 안 먹으나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자기 장 상태가 그 유산균하고는 그렇게까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검사를 해서 내 장 상태에 어떤 균이 많은지 어떤 유해균이 많은지에 따라서 식단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에 맞는 유산균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진짜 한식이죠. 한식.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먹었던, 옛날에는 도전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요. 쌀도 그냥 겨랑 같이 막 씹어 먹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죠? 기계가 없는데 뭘 해요? 도리개로 이렇게 찍은 다음에 쭉 대충 해서 그걸 어떻게 딱 하겠어요? 그냥 먹는 거죠. 그러니까 좀 터프한 음식들이 장에는 훨씬 더 좋고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무조건 내가 볼 땐 장에 안 좋고 더 중요한 거는 당이죠. 단 음식이 무조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뭐 탄 음식부터 시작해서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들도 안 좋고요. 그래서 옛날 식사로 해서 된장찌개, 김치찌개, 청국장 너무 좋죠. 거기에다가 일반적인 우리 쌈채소에다가 이렇게 싸먹는 거나 이런 것들 식이섬유도 들어오고 제일 좋은 식단이에요. 그러니까 한식이 좋은 건 맞는데 자꾸 우리는 이제 서구화 돼가지고 서구 뭐 피자, 파스타, 뭐 짜장면 뭐 이런 것들 다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장에 좋지 않습니다. 철학적인 질문에 가까운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은 이 몸을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계를 잘 돌리기 위한 충분한 윤활제와 기름을 넣어줘야 되죠. 그죠? 그걸 넣어주면 잘 돌아가네요. 차로 따지면은 기름을 넣어야지 차가 가지. 기름 안 넣어주면서 너 차 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영양소가 넣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양소라는 게 결국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만 생각하니까 답이 없는 건데 저희들이 기능학자가 생각하는 영양소의 기본 개념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코팩터가 없으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얘를 충분하게 넣어주는데 문제는 이게 개별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분들은 비타민 B군이 이게 B6가 너무나 부족한 몸을 갖고 있다. 그럴 때는 B6를 다른 사람들보다 5배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그냥 기준으로 해서 넣어주면서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별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하게 넣어줬다는 가정.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몸에 이게 들어가더라도 또 얘를 또 다 이용하는 곳에 또 자꾸 이렇게 락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게 돌아가는 곳을 막는 안 좋은 물질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오염물질인데 중금속도 있고 환경 호르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오염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들을 최대한대로 막으셔야 되고 들어왔다면은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면은 얘를 최대한대로 빨리 빼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노력만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우리가 걱정하는 여러 가지 뭐 치매라든지 암이라든지 또는 뭐 혈관 질환이 있죠. 우리 대부분 뇌졸중이라든지 뇌출혈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면서도 충분히 7, 80,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와 나의 은퇴학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기능의학적인 어떤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아프지 않고 병원에 도움 요청하지 않고 충분한 우리가 은퇴할 수 있는 그 나이 돼서도 건강한 삶을 같이 영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